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희철님, 윈터 83389 길어서 다 안 읽겠습니다. 조혜숙님, 아카시스님, 5386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시진핑님도 있네요. 네, 박보임님, 오늘도 딩동댕님, 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뉴스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아주 건강을 잘 지켜내고 계셔서 저희 방송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가지 마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코로나19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중앙선관위 산하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조금 쉽게 세 가지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곳은 통합이 되고 어떤 곳은 분구가 됐을까 살펴보면 중앙선관위에 획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는데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은 13만 6,565명이고요. 네. 상한선이 27만 3,129명입니다. 즉 이 인구에 따라서 어떤 곳은 지역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줄어들기도 하는 건데요. 모든 것을 다 적용해 봤을 때 일단은 300석 중에 253석이라서 전체 의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분구와 통합입니다. 네. 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이쪽에 국회의원을 더 뽑을 수 있는 지역구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인구가 요즘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종의 경우에는 세종이 한 개의 선거구였는데 앞으로 갑을 두 개의 선거구가 됩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화성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갑을병이었는데요. 네. 갑을병정 한 곳이 또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군요. 예. 예. 또 강원도 춘천의 경우에도 춘천 갑을 그러니까 두 개의 지역구가 된 거고요. 전남 순천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총 4곳이 분구를 통해서 지역구가 하나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줄어드는 곳도 있겠죠. 예. 서울의 경우에는 노원에서 갑을병이었는데 갑을로 한 곳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 상록 갑을과 단원 갑을 4곳이었는데 예. 갑을병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고요. 지금 조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 강원도와 전남의 경우인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가 한마디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양양의 경우에는 강릉 양양. 묶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초와 고성의 경우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의 지역구에다가 이곳을 편입시켜서 6곳이 무려 한 곳의 지역구에 묶이게 됐습니다. 6곳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남의 경우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외에도 일부 구역들이 뭐 총 지역구에서 보면 변동이 없지만 약간의 변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 행안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조금 변수가 남아있는 것은 여야 모두 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들이라든가 물밑 조정을 통해서 조금 변수가 있다.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게 또 변동이 되면 또 어떤 더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요.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나요? 당초 예상대로라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5일 전망이 내일 되는데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매우 늦었습니다. 그래요? 매우 늦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늦었나요? 세 번째 키워드는 참 벼락치기로 인한 진통 이렇게 뽑았는데 어쨌든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밑 조정이 최후에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얘기를 잠시 해 주셨는데 미흡한 감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강원 6개 군을 묶는 것 법률에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아무래도 강원도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문희상 의장이 이 획정안을 보고 받은 뒤에 조금 우려를 표명했는데 공직선거법의 어떤 정신을 보면 농어촌 산간지역 배려를 위한 부분이 또 가만히 돼야 되는데 6개 군이 묶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초, 고성, 양양이 쪼개지면서 속초와 고성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로 묶였습니다. 네. 6개 지역구인데요. 이 6개 지역구가 비슷하냐 또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고요. 극심한 가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지역구 현안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뭐 해수부와 관련된 사업도 많을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거꾸로 한번 살펴보면 인제 같은 경우에는 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렇죠. 접경 지역. 강원도에서 평화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맞습니다. 또 현안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군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위하고 또 관련된 거죠. 한 명의 지역구 의원이 과연 이 많은 현안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외에도 뭐 일부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진 호남 지역의 의원들도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면은 사실상 농어촌 인구가 있는 곳은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가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의 어떤 고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니까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대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경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결정되어 있는 데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두 분 이번 획정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시간은 많지 않고. 선거구가 중요한 것이 선거구 법정주의를 한 이유가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불편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 선거구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표의 등가성, 대표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기피해야 되는 것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리맨더링이 뭐냐면 1812년에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주의 이 게리라는 주지사가 자기 공화당에 유리하게 이렇게 선거구를 막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도룡뇽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셀리맨더가 도룡뇽인데 그 셀리 대신에 게리를 넣어가지고 게리맨더링. 그래서 어떤 뜻이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부자유스럽고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노원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원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가장 큰 이제 선거구의 기준이라 그러면은 강남이 가장 인구수가 적거든요. 그러면 강남이 지금 2016년에 분구가 되어가지고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강남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으로 인구수가 적은 노원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가라는 반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전 평론가님 얘기하신 강원도도 인제와 만약에 속초를 엮어서 속초, 철원, 양구, 인제, 고성 6개를 한꺼번에 엮으면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그 위쪽 서울 면적의 8배 정도 되는 면적이 한 구역구로 묶이는 것인데 그러면 인제랑 속초가 생활 권역이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생활 권역의 동지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선거운동하시기도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그거는 뭐 후보자들의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대표성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오늘 재심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이 벼락치기 국회의 후진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어요. 원래 그 기간을 얼마 전에 통보를 해주나요? 사실은 이 인구선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예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거죠.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근데 살펴보니까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42일 앞두고 획정이 됐었고요. 19대 2012년에는 44일, 18대는 47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된 거니까요. 가장 짧게 된 겁니다. 이런 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 6개 묶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강원도 국회의원 1명이 지금 서울에 있는 48명이 담당하는 면적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결국은 농어촌 소외 현상을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속초, 고성, 양양의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지역구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선거운동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러네요. 앞으로 어떻게 정치 인생을 할지 참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참고로 공천이나 선거가 어느 정도로 당사자한테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선거에 나갔던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들은 날 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본인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역구 유권자들로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벼락치기 하는 거는 좀 반성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기간을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좀 드네요. 지금도 상당히 늦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안 붙인 부분은 상당히 국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를 갖다가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만약에 획정을 해도 문제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농촌, 산촌, 어촌 이렇게 선거구를 보존해야 된다는 게 공직선거법상에 노력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구가 자꾸 줄고 인구가 있고.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다통폐합하다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19 소식으로 조금 들어가 보죠.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 중에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저희가 몇 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한 그 대구시 지금 장애인 지원 인력을 급히 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십니다만 특히 뭐 만성 질환자들이라든가 정신 질환자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세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장애인들이 만약에 자가격리 된다든지 확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그 자가격리 수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라. 그렇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의사 표현에 잘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중증 장애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활동가들하고 어떻게 관계 설정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활동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장애인 3명하고 활동가 1분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정확하지가 않고 제대로 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해주는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2시간마다 소독약을 뿌리며 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마 장애인이나 그 주변에 자가격리나 확진이 더 많아지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매뉴얼이 없다는 거군요.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만약에 병실로 입원을 하더라도 그 장애인을 또 케어할 수 있는 지원이나 복지사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자가격리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인력을 급하게 구한다는 겁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데 뭐 기존의 활동 보조사라든가 복지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격이 없어도 일반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장애인 자가격리 기간 중에 최대 14일간 하루 24시간 기점으로 한 28만 원 정도의 급여가 보장이 될 것이다 하는데도 지금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될지 이제 뭐 말씀 속에서 한두 가지 나오긴 했는데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감수성 그리고 현장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장관들은 책상 아닌 현장에서 힘써달라고 했는데 이 장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시혜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생존의 문제다라는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걸음이 불편해졌을 때 한번 서울 거리를 걸어봤는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구간이 너무 많고요. 버스를 타는 것은 더 위험하고 지하철에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무서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중요합니다만 정말 생존의 문제에 부딪힌 계층이 아마 장애인하고 취약계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예비비 집행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예. 인력 지원은 최대한 빨리 돼야 되고 특히 대구는 가장 시급한 곳이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긴급하게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 국가인권위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성명을 낸 건데 실제로 보면 일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 몸이 불편하니까 음식물을 어떻게 드시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걸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 밖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쌓여서 뭐 악취가 난다던가 또 이제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휴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돌봐주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일단 지금 사태가 진정이 되면 방문 조사하고 실태 조사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난 상황에서 어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 드러나는데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철저한 좀 진상 조사가 돼야 되고 매뉴얼도 마련이 돼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초기부터 좀 가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가 격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그러니까 생쌀을 만약에 지원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장애인이 그 쌀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을 할 때 적실하게 그런 알맞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공적 관리 체계 내지는 시스템 얘기하실 때요. 만약에 장애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음압병상에 중증 환자가 들어가도 활동 보도사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 가운데 장애인과 관련된 항목을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시설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에 확진자 중증도를 분류할 때 한 단계 더 높게 판단하라.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말 건강 취약계층인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야 정말 섬세한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좀 가보죠. 검찰이 지금 시민단체 고발당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1부가 있는데요. 형사 1부는 인권과 명예보호 전담 부서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어떤 혐의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좀 살펴보면 이 시민단체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고요. 네. 또 이 단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법조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혐의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한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직무유기가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어떤 혐의인데 어느 선까지를 직무유기로 봐야 되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하루 종일 이제 외국 그 장관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또 설득하고 뭐 지금 한국이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가 100여 개국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외교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피해갈 수 없는 또 이런 추세가 있어서 어쨌든 외교부도 준전시 상태로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 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일단은 합심해서 많은 마음과 머리를 모아서 이 위기를 견뎌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묻는 것.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라 봅니다만 지금 시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최근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 맞아요. 그리고 감염병 지금 방역을 정부 당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 더불어서 일부 공무원들이 경무로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력도 그렇고 뭐 검찰 뭐 말할 거 없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전북 전주시청 직원의 경우에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경북 성주 군천의 한 공무원은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보다가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피로감이 자꾸 쌓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외교부의 대응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점검을 해야겠지만 예. 지금 계속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의 상태로 뭐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시기적으로 정말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네, 지금 상황이 예. 상황인 만큼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좀 공포스럽고 뭔가 화가 나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든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정신줄을 부여잡자.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예. 것이 일단은 뭐 같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된 뉴스 중에 이 뉴스는 참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여성을 밤길에 위협을 한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송문희 박사님께서 이 내용을 좀 전해주세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높은 뉴스인데요. 예. 밤 이제 새벽에 노원구 석교육 근처에서 예. 마스크를 끼지 않은 여성을 보고 술 취한 그 직장인 40대가 지나가면서 내가 코로나19 확진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어서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이제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되는가. 그 확진자 맞아요? 확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술을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남자가 침을 튀기며 내가 확진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포감이 있었을 텐데 협박죄에서 협박이라는 거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인데 과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가를 지금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하필 또 밤중에 여성을 또 위협하면서 또 마스크 착용 여부가 최근에 또 계속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이거 사기도 사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여러모로 이건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두 분은 어떻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이런 재난 상황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는 대다수가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가 금방 치솟는 그렇죠.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층간소음 분쟁이 또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그 아파트마다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소음에 예민해지는 거죠. 가뜩이나 예민한데 소음까지 나니까 평소에 넘어가는 일도 더 화가 나는 거군요.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엄중한 시기지만 조금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눈치 챙겨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네티즌들이 이걸 변경해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양심 챙겨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좀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왜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린 척했던 한 유튜버 좀 문제가 됐었죠. 문제 생겨서 한번 경찰서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구속영장은 어쨌든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이분이 떠올린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의 개인의 승리다 국가 권력에 대한. 그래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난을 이용해서 관심을 끌거나 그렇죠. 또 과도한 공포 마케팅은 정말 자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마스크가 사실 뭐 몇 시간씩 줄 서 있고 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스크 대란, 마스크 난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정부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공적 마스크를 매일 200만 장 이상 더 하겠다. 그리고 공적 판매처도 지금은 50%지만 8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몇 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국민들의 이 씁쓸함과 분노 이런 부분을 좀 감수성 있게 느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관료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마스크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한번 마스크를 한번 구해보시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떨까 싶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화가 나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심리적 방역
마음 담력이 중요하다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거는 지극히 정상이지만 과도하게 불안하다 보면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써 조금 마음의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본 아까 양심 챙겨 이럴 때 진면목이 드러나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